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25일 날 치러진 23년 1차 순경채용시험 범죄학 과목 총평 및 해설 강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은 이론적인 문제들로만 20문제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특색이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고, 나머지 문제들은 굉장히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한 2문제 내지 3문제, 많이 틀리면 실수까지 한다 그러면 한 4문제 정도 있죠. 그래서 한 40점 정도 되면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죄학 점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까다로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평이합니다. 평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평소에 뭔가 이론적인 부분을 잘 정리했다면 이런 것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풀이 우리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죠. 학자와 관련된 건데 오늘 셋째 줄에 바로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바로 우리 배운 죄형 균형론이 되는 겁니다. 죄형 균형론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맞습니다. 백가리아죠. 백가리아가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 연구 방법인데 이것도 전부 다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암수 범죄가 뭐냐면 피해자들이 있죠. 우리 성범죄처럼 피해자들이 수치심 같은 걸 느껴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는 암수 범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수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그 피해자를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피해자 조사는 암수 범죄를 파악하는 데 좀 용이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실험 연구는 말 그대로 실험을 하는 건데요. 내적 타당성이 뭐냐? 이런 단어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적 타당성이 있겠죠. 또 하나가 뭡니까? 외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외적 타당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험을 통해서죠. 실험을 통해서 내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외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둘 다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있죠. 실험을 통해서 인과관계 입증된 걸 이야기합니다. 인과관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라고 연결시켜주는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가지고 우리는 내적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외적 타당성을 하는 것은 그런 실험 결과 있죠. 실험 결과를 개인한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다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화죠. 즉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내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외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확보하기에 제일 좋은 게 바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이 결과를 발생하는 게 맞는가는 결국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실험 연구라는 게 바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용어만 알면 또 뭡니까? 의외로 또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질문 맞는 질문이고, 뭐 사례를 연구한다는 건 특정한 그러니까 사람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생애 있죠. 어릴 적부터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뭡니까? 사례 연구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또 다른 말로 추적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3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는 것이고, 4번이 틀렸습니다. 참여 관찰, 이 말 자체는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자가 실제로 뭡니까? 거기에 참가를 해서 뭔가를 하는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그랬기 때문에 4번 질문 틀렸다 이렇게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니까 범죄학의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답 쉽게 나오죠. 2번입니다. 실증주의 범죄학은 자유의지를 강조한 고전학파를 비판한 것까지는 맞는데,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의사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결정론이 아니라 결정론이죠. 결정론에서 비결정론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다. 이것도 답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4번에 우리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내용은 간단합니다. 4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 허칭스하고 메드닉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양자 연구입니다. 양자 연구. 그래서니까 실부모였던 범죄 성향이 후손들한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그러니까 연구했는 사람이 바랍니까? 허칭스하고 메드닉이 되는 거죠. 쌍생아 연구됩니까? 허칭스하고 메드닉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쌍생아 연구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랑게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연구 내용보다는 연구 결과하고 사람을 매칭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4번 질문 틀렸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심리학적 범죄 이론에 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2번이 틀렸죠. 우리 스키너입니까?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조작적 조건화죠. 쉽게 말해서 우리 반려동물 같은 걸 훈련을 시킬 때입니까? 잘했을 때는 보상을 주죠.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입니까? 어떤 처벌 같은 걸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스키너가 얘기하는 조작적 조건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상이 됐든 그 다음에 처벌이 됐든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는 내적 자극이 아니라 외적 자극이 되는 겁니다. 외적 자극. 외적 자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작적 조건화는 있습니까? 외적 자극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외적 자극의 영향보다는 내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거꾸로입니다. 내적 요인을 좀 고려하지 않고 외적인 어떤 영향들만 강조를 했다는 게 이 스키너의 이론의 비판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틀렸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미시이론하고 거시이론 구별하는 문제가 바로 6번 문제죠. 그래서 아노미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해체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무규범 상태에 빠진다. 즉 사회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얘는 거시이론이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차별적 접촉이론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범죄자를 접촉해서 범죄를 학습한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개인 차원에서 설명하니까 미시이론이 되는 것이고 일반 긴장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튼의 긴장이론 같은 것들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지만 이 애군의 일반 긴장이론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긴장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즉 개인의 어떤 긴장 상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시이론이 아니라 미시이론이라는 게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하고 디귿번이 미시이론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제도적 아노미 말 그대로 제도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얘는 거시이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7번에 밀러가 주장한 하위 계층 문화이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엔이 이야기했던 하위 문화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밀러가 이야기했던 게 조금 다르다 했죠. 그러니까 일단 그 두 개를 구별하는 연습도 좀 많이 했었지만 그리고 또 개념을 매칭시킬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개념을 매칭시키는 문제입니다. 말썽 부리기, 강인함, 그리고 영악함, 운명주의 이 기본적인 용어들이죠. 용어들은 고유한 문화로 받는 밀러가 바라본 하위 계층 문화에 관심의 초점은 맞습니다. 맞는데 내용 연결 잘못된 게 바로 4번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나 간섭을 기피하는 것. 이거는 운명주의가 아니죠. 운명주의가 아니고 이거는 자율성이 됩니다. 자율성. 그래서 4번의 연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운명주의는 말 그대로 노력은 1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운명에 맡기는 거 모든 것을 운명, 숙명에 맡기는 가지고 우리는 운명주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는 맞지만 4번은 연결이 내용과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더라.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8번에 우리 허쉬가 주장한 사회 유대이론과 관련된 건데 우리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었죠. 애착하고 그다음에 전념, 관여 그리고 세 번째가 참여 그리고 네 번째가 신념 요 4가지인데 그중에 2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경찰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해서 전공 과목에서 A+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업에 집중했다. 이게 일종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죠. 이런 것들은 어떤 관습적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교육과 같이 관습적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자기가 잃을 게 더 크기 때문에 범죄를 스스로가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념 또는 관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전념 관여가 되는 것이고 니은보는 포인트가 둘째 줄이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내가 너무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이거는 말 그대로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호는 전염 관여, 그리고 니은번호는 참여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도 우리 정답은 쉽게 나옵니다. 맞차 있죠. 표류 이론 그리기도 하고 중화기술 이론 그리기도 하는데 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습니까? 기본적으로 중화기술을 펼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까? 얘들은 비행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즉 위법하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습니까? 물타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행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기 때문에 3번 질문은 틀렸다. 그렇게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도 괜찮은 문제죠. 이번 시험은 괜찮은 문제들입니까? 어느 한 문제 소홀하는 것 없이 전부 다 괜찮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사례 문제가 잘 된 문제들입니다. 자, 기억번 보니까 두 번째 주제 포인트죠. TV에서 본 조직폭력배 두목이 일대기에 심취해서 그걸 흉내내다가 범죄를 저지르겠다.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간접적 접촉을 통해서도 범죄를 학습할 수 있다는 동일시 이론이 되는 겁니다. 차별적 동일시 이론. 근래적 이야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전과자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자 범죄 조직이 가담해서 범죄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게 바랍니까?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부정적 자아가 초래돼서 그 다음에 범죄자들 접촉하는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일탈을 저지른다. 이게 바랍니까? 낙인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차별적 동일시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고 니은번은 낙인 이론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번에 보니까 개인이 범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원론 맞습니다. 구조 원론이 아니라 크게 보면 과정 원론이 들어가니까 기억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낙인은 우리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 같은 그런 상징들 있겠죠. 상징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지가 형성되는 걸 그래가지고 우리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낙인을 찍어버리죠.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어떤 반응하는 과정 중에서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전과자의 이미지가 박혀버리죠. 이런 것들이 바랍니까? 상징적 상호작용 이러니까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론을 발전시킨 게 바랍니까? 낙인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2번은 낙인 이론과 연결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질문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근래전은 직접 간접 접촉을 통한 동일시에 의해서 범죄가 학습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억번의 동일시 이론이니까 3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다 보시면 되겠고 4번도 답은 또 의외로 쉽게 줬습니다. 1차 일탈, 2차 일탈은 베커가 아니라 레머트죠. 레머트. 그래서 4번이 틀렸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비판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게 됐는데 비판 범죄학자들은 범죄를 하류층의 권력과 지위를 보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류계층이죠. 상류계층의 어떤 권력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법을 위반하면 범죄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류층을 위한 것이지 하류층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1번 질문은 잘못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허 있죠. 특허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을 주목했는 것까지는 특허 얘기 맞는데 생뚱맞게 그러니까 비범죄하고 왜 나옵니까? 비범죄와는 비판범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비판범죄학은 좀 거시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비범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비범죄와는 우리 낙인 이론과 연결되는 문제니까 우리 비판범죄학자인 특허와 연결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볼드 집단 갈등 이론,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집단 간의 갈등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볼드 이야기인데, 앞에 내용은 맞습니다. 맞네. 그 다음에 틀렸죠. 전통적 범죄를 설명하는데 유효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간 갈등으로 인한 범죄겠죠. 그걸 설명하는데 유리하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야기하는 게 바로 노동자들에 대한 범죄겠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뭡니까? 이 볼드의 집단 갈등 이론이 유용한 것이지, 거기 나오는 것처럼 강도 강간 이런 게 집단으로 됩니까? 집단 갈등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범죄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층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한 범죄들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좀 유의한 게 바랍니까?
볼드의 집단 갈등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틀렸다 보시면 되고 4번도 이것도 답도 쉽게 나오죠. 우리 퀸이 많이 연습했지 않습니까? 적응 범죄하고 저항 범죄 이렇게 노동자 계급 범죄를 구분한 사람 바로 퀸이다.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4번 질문이 정확하게 맞는 질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이것도 답을 거저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한정형 범죄자하고 생애 지속형 범죄자로 나눈 거는 숀베리가 아니라 얘는 뭡니까? 모핏이 됩니다. 모핏이 되고 숀베리는 상호작용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사람 연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질문은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살인의 종류를 구별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 살인하고 다수살인인데 우리 4명 이상이 되는 게 그러니까 다수살인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한 번에 폭발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걸 가지고 우리는 대량살인이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냉각기를 그러니까 가지지 않는 것, 거치지 않는 게 바로 연속적인 살인이 되는 것이고 냉각기를 거치면서 가는 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 연쇄살인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살인의 종류도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13번은 3번이 답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범죄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 3번이 정답인데 피해자 없는 범죄 있죠. 피해자 없는 범죄는 전통적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명확하다. 이게 틀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피해자 없는 범죄의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범죄 같은 게 있습니다. 기업범죄 같은 거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죠.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없는 범죄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 불명확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피해자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잘못하고 있죠.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14번은 3번 질문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보니까 브린팅햄과 파우스트가 제시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인데 1차 예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우리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 우범자라고 그러죠. 우범자에 대한 예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3차 예방은 범죄자죠. 범죄자에 대한 예방이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에 보니까 시민 순찰 있죠. 시민들이 순찰을 도는 것은 바로니까 일반인, 즉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가 1차 예방하고 관계되는 건 맞고 그다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를까 말까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범죄 예측은 거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범자에 대한 그러니까 예방 활동이 되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범죄자는 그러니까 가둬둬야 되겠죠. 가둬둬야 되기 때문에 구금하는 게 바랍니까? 우리 범죄자에 대한 3차 예방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번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2번은 보니까 이웃 감시는 1차 예방 맞는데 우범 지역 순찰이죠. 우범 지역 순찰 이게 바랍니까? 우범자 관련된 거니까 이게 2차 예방이 되는 것이고 특별 예방은 3차가 되는 거죠. 3차. 그래서 2차와 3차가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도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범 지역 순찰은 2차 예방이 되는 것이고 비상벨 설치 같은 것처럼 그런 것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 같은 것 이런 것들은 1차적 예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가 두 번째 위치가 바뀌었죠.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웃감시 이것죠. 4번에 있는 두 번째는 이웃감시 이것도 아까 좀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1차 예방이 들어가니까 그 4번도 연결이 잘못됐죠. 그래서 어쨌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있죠.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한 거는 15번에 1번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니시하고 클락이 얘기했는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 25가지죠. 이게 조금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코니시 있죠. 코니시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노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노력. 두 번째 있죠. 위험 있죠. 위험이란 건 발각될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발각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있죠. 세 번째입니까? 범죄로 얻는 이익이 있겠죠. 보상을 좀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감수하는 거죠. 보상을 감수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있죠. 네 번째는 바랍니까? 어떤 자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자극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자극을 감수하는 겁니다. 자극. 감수해 주는 거 하고.
다섯 번째 있죠? 다섯 번째가 바로 뭡니까? 변명을 없애버리는, 변명을 제거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변명을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했죠?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까? 목표를 먼저 제시합니다. 이게 다섯 가지 목표죠.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뭡니까? 방법들을 여기도 다섯 가지, 여기도 다섯 가지, 여기도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하다 보니까 25가지입니까? 예방 기법을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들을 물은 겁니다. 내용들을 물는데,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노력 증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됐는데, 우리 첫 번째 보니까, 대상물 강화, 즉, 운전차를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운전대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강도 방지 차단망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대상물 강화 맞습니다. 맞고, 대상물 강화도 마찬가지, 얘는 노력을 증가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카드로 출입하고 소유품 검사하는 게 시설 조건 통제죠. 이것도니까 개념 연결을 막고 얘도 마찬가지 노력의 증가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식 상품 태그죠.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상품이니까 전자식 태그 같은 게 다 붙어 있죠. 그래서 몰래 가져가다는 삐삐삐 소리 때문에 잡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출구 검색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이니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랍니까? 노력의 증가와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방어 공간을 설계한다 또는 가로등을 개선한다 이런 것들은 자연적 감시죠. 자연적 감시는 얘가 적발될 위험 있죠. 적발될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질적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노력의 증가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연적 감시를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위험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4번쯤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되고. 17번도 좋은 사례 문제인데, 근데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공과 폐가를 카페로 조성하고 골목길에는 벤치와 운동기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게 만들겠죠. 활동하게 만들어서 거리의 눈을 많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거리의 눈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활동의 활성화죠. 활동의 활성화니까 그 정답은 3번 활동성을 지원한다. 그런 표현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어 보시면 되겠고, 18번 문제도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근데 문제는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범죄 삼각형, 얘는 뭐냐면, 일상 우리 활동 이론은 세 가지 요소만 갖추어지면 반드시 범죄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범죄가 나오는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범죄 삼각형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첫 번째, 잠재적 범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까? 적절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말입니까? 그 보호가 없어야 된다. 감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감시의 부재죠. 감시의 부재. 그래야지만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반에는 감시의 부재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근데 이걸 조금 더 강조합니다. 감시의 부재, 즉 감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에크라는 사람이 있죠. 에크라는 사람이 수정 모형을 만듭니다. 수정 모형. 수정 모형을 만들죠. 수정 모형을 만들면서 별거 없습니다. 수정 모형은. 감시가 부재하기 때문에 감시를 충분히 하면 뭘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통제될 수도 있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범죄자 있죠. 범죄자. 범죄자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처럼 통제하는 사람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인을 두는 것이 통제인을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이나 대상물이 있겠죠. 시설이나 장소 같은 건, 장소 같은 거는 관리인을 두면 되죠. 관리인을 두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바랍니까? 감신이죠. 피해자 같은 사람이죠. 대상물이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해주는 감신 같은 게 있으면 되겠죠. 감신.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확장해내는 거 말입니까? 에크란 사람이 얘기했는 수정 모형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범죄 삼각형은 일상 활동 이론의 세 가지 요소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딱 만났을 때, 그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도식과 관계 바랍니다. 범죄 삼각형이니까 1번 질문은 맞는 질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모형은 범죄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상황입니까? 발생을 하면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요 세 가지 상황을 잘만 통제한다. 또는 요 세 가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만 잘 설계한다. 그러면 충분히 범죄는 예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황 예방이론 또는 환경 범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는 질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억이죠. 우리 감시의 부재죠. 감시의 부재인데, 기억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예방 기법인데, 소유물에 대한 표시, 그러니까 소유물에 대해서 누구가를 표시해 놓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가져가게 하는 것, 또는 출입문 잠금 장치나 방범창의 설치, 그리고 금고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억에 대한 예방법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적절한 범행 대상이 있죠. 범행 대상이 적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 버리면 그러니까 범죄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3번 지문에 들고 있는 예시 있죠. 예시는 이거는 기억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적절한 범행 대상에 대한 예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연결이 잘못된 것 같고, 4번 봅시다. 수정 모형은 기억 개념을 보다 구체화죠. 구체화해서 범죄자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통제인, 보통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성직자들 되니까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통제인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장소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 이거는 우리 말하는 뭐 경비원들 같은 사람들 있겠죠.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범행 대상을 공적, 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감시인. 예를 들자면 항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놈이 있겠죠. 근데 저녁에 돌아다니는데 친구들이 같이 따라가서 얘를 감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랍니까? 세 번째 감시인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바랍니까? 에크가 얘기하는 수정모형이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맞는 지문이고 3번이 연결이 잘못됐다. 그렇게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 구조적 요인이 개인별의 생활 양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죠. 어떤 그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랍니까? 우리 힌델란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는 생활 양식 노출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회복적 사법에 관계된 것도 우리 연습을 많이 했던 건데 문제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피해자, 가해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들이 참여를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회복적 사법이 되는 건데, 이번 질문 틀렸네, 그죠? 그래서 중재는 협상 및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회복, 이것까지는 맞는데, 가해자의 처벌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가해자의 어떤 건전한 사회 복귀 있겠죠? 사회 복귀, 그걸 목표로 삼는 게 바로 회복적 사법이기 때문에 그 2번 질문은 마지막 질문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피해자와 그다음 가해자를 공동체 내로 재통합하려는 시도로서 회복적 사법의 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랍니까? 양형 서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브레이스웨이트죠. 브레이스웨이트가 했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죠. 요게 바랍니까? 회복적 사법 이론의 근거 이론이 된다더라.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는 간단히 마치는데, 우리 이번 시험도 봐서 알겠지만, 그리고 또 지난 2차 시험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순경 채용 시험은 수업 문제입니다. 수업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겠죠. 이론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서 조금 한두 개씩 깊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 수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학습을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2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특별히 긴장하시지 말고 이론 수업에 조금 집중을 해서 차분하게 하나씩 둘씩 정리하면 충분히 2차 시험도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지금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과목을 어떤 강의를 들으면 되나 이렇게 묻는데, 지금 현재 2차 준비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간부 준비반이 있습니다. 경찰 간부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실제 실강을 하고 있고, 지금 두 번째 과정인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그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부반에서 진행하는 이론반 수업, 그리고 간부반에서 진행되는 기출문제 수업, 그리고 간부반에서 진행되는 60일 수업을
따라가시면 충분히 2차 대비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관련된 거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평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